2024년 11월 8일 밤 11시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예정지구. 이미 입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철거만을 기다리는 낡은 복도식 아파트 단지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가로등조차 대부분 꺼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이곳은 오늘 밤 진행될 OTT 공포 웹드라마의 촬영 장소였다. 컷! 지훈씨, 감정이 너무 약해요. 여기선 진짜 귀신을 부르는 것처럼 더 절박해야 한다고요. 연출을 맡은 박민중 PD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모니터 앞에 앉은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핫팩을 만지작거렸다. 11월 초입이었지만 유독 이 아파트 단지의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하지만 민준에게 추위나 공포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퀄리티와 일정 준수뿐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입지를 굳힐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다시 가겠습니다. 무당 역할에 맡은 배우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화려하지만 빛바랜 오방색 무복을 입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지훈은 평소 기가 세기로 유명한 베테랑 배우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안색이 청백하고 동작이 굳어 보였다. 조명팀, 앰비언스 조금만 더 낮추고. 소품팀, 저 상 위에 인형 위치 좀 다시 잡아줘요. 민준의 지시에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번 씬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불러내는 진홍굿 장면이었다.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는 미술팀을 닥달해 실제 무속인들이 사용했던 골동품들을 구해왔다. 촬영장 한가운데 차려진 구청에는 기이한 기운을 내뿜는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서울 황학동의 깊숙한 골동품 가게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다는 물건들이었다. 녹이 슬어 거뭇거뭇한 노쇠방울, 종이 곳곳이 사가 너덜거리는 낡은 부채, 그리고 반쯤 타들어간 양초들.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것은 상 중앙에 놓인 한 쌍의 목각 인형이었다. 신랑 각시 인형이라고 불리는 그 물건은 칠이 벗겨져 나무의 결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붉은 연지곤지를 찍은 각시 인형과 사모관대를 쓴 신랑 인형의 표정이 기묘하게 비틀려 있었다. 조명을 받으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자, 다시 갑니다. 레디, 액션! 슬레이트 소리와 함께 촬영이 재개되었다. 지훈이 다시 방울을 흔들며 도무를 추기 시작했다. 고요한 폐아파트의 계단과 복도를 타고 금속성 방울 소리가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지훈이 부채를 쫙 펼치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연기였지만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과 낡은 방울,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신랑 각시 인형의 눈동자가 마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자신을 정면으로 노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단순한 연출 효과일까? 아니면 이 버려진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일까? 민주는 목덜미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이 촬영이 단순한 드라마 제작 과정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위험한 의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오디오 감독 옆에 있던 조연출 최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 사람처럼.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배우 지훈의 연기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모니터에 담기는 그림은 민준이 원하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다른 곳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컷!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다음은 계단신으로 이동할게요. 조명팀, 4층 계단 쪽 세팅 부탁해요. 민준의 외침에 스태프들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분주한 소음 속에서 오디오를 담당하던 최 기사가 멍한 표정으로 헤드폰을 벗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평소 빠릿빠릿하던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최 기사님, 이동 안 하세요? 민준이 다가가 어깨를 툭 치자 최 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헤드폰을 집어 던지듯 벗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감독님, 방금 못 들으셨어요? 네? 뭘요? 지훈 씨 대사요? 아니요, 대사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 우리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있나요? 최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계단 위쪽 어두무르질 가리켰다. 촬영 장소는 4층 복도였고 위층은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뿐이었다. 스태프들은 통제된 상태였고 입주민도 없는 폐건물에 외부인이 있을 리 만무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요. 입구도 제작부 막내들이 지키고 있는데. 분명히 들렸어요. 아주 선명하게. 남자 목소리였어요. 최 기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이었다. 지은 씨가 방울을 흔들다가 딱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마이크 수음 범위 안쪽,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어떤 남자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민주는 괜한 호기심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물었다. 최 기사는 잠시 주저하더니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희들 누구야? 순간 민준의 등줄기로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공포영화 촬영장에서는 을에 일어나는 스태프들의 과민 반응이거나 낡은 건물의 배관 소리 같은 잡음일 것이라 치부했다. 감독이 흔들리면 현장 전체가 동요한다. 에이, 최 기사님, 피곤해서 헛소리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바람 소리가 잘못 들어갔거나 무전기 혼선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동합시다.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최 기사의 말을 일축했다. 최 기사는 여전히 찝찝한 표정으로 장비를 챙겼지만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보았다. 최 기사가 장비 가방을 챙기면서 자꾸만 옥상 쪽 계단을 힐끔거리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두운 계단 위에는 정말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깊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4층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최 기사가 들었다는 그 말, 너희들 누구야?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그 질문이 단순히 침입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금기된 영역을 침범한 이들에게 던지는 경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시각 아무도 없는 옥상 입구, 바닥에 놓여있던 소품 박스 안에서 헝겊에 쌓여있던 신랑 인형의 고개가 툭 하고 옆으로 기울어졌다. 아무런 외력도 없이 새벽 10시, 촬영팀은 4층 계단신을 마무리하고 옥상으로 이동했다. 옥상은 난간이 낮아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암흑이라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민주는 옥상 중앙에 간이 제단을 설치하고 다음 컷을 준비했다. 이번 씬은 무당이 허공에 흩어진 영혼을 신랑 각시 인형에 봉인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미술팀, 소품 박스 가져와서 세팅해주세요. 아까 그 인형들 필요합니다. 민준의 지시에 미술팀 막내가 헐레벌떡 뛰어와 플라스틱 소품 박스를 열었다. 그런데 막내가 갑자기 하고 당황한 소리를 냈다.
왜 그래요? 빨리 안 꺼내고. 감독님, 인형이 없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복도씬 끝나고 박스에 넣는 거 내가 봤는데. 민준이 짜증을 내며 박스 앞으로 다가갔다. 정말이었다. 분명히 뽁뽁이로 잘 감싸서 넣어두었던 신랑 각시 인형 한 쌍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누가 건드렸어? 최 기사, 혹시 아까 정리하다가 따로 뺐어요? 아니요, 저는 오디오 장비만 챙겼는데요.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촬영 스케줄이 빡빡한데 핵심 소품이 사라지다니 민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감독님, 저기... 조명 보조 스태프가 떨리는 손으로 옥상 난간 쪽을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옥상 구석, 쓰지 않는 낡은 물탱크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조명팀이 급히 핀라이트를 비추자 어둠 속에서 선명한 색채가 드러났다. 그것은 사라졌던 신랑 각시 인형이었다. 인형들은 물탱크 위 평평한 곳에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세팅해 놓은 것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더 기이한 것은 인형들이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인형들은 정확하게 촬영팀이 모여 있는 곳,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 서 있는 위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저게 왜 저기 있어? 미술팀 막내가 울먹거렸다. 소품 박스는 계속 스태프들 곁에 있었고 옥상에 먼저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물탱크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사다리 없이는 올리기 힘든 위치였다. 현장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웠다. 민주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감독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누가 장난쳤나 보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져와요. 뭐해, 안 움직이고. 민준의 호통에 미술팀 스태프들이 주섬주섬 사다리를 가져와 인형을 내렸다. 인형을 건네받은 지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감독님, 이 인형 느낌이 좀 안 좋은데요? 아까보다 표정이 더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훈의 말에 민준도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기분 탓일까? 아까 복도에서 봤을 때보다 신랑 인형의 입꼬리가 더 기괴하게 찢어져 올라가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것처럼. 지훈씨, 배우가 감정에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빨리 갑시다. 민주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촬영을 강행했다. 하지만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촬영 감독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규칙적인 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아무도 방울을 만지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곳에는 확실히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있었다. 새벽 2시 30분. 옥상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인형 소동 이후 스태프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지만 민주는 억지로 촬영을 밀어붙였다. 이번 컷은 지훈이 인형을 앞에 두고 주문을 외우는 클로즈업 샷이었다. 카메라 롤, 액션! 지훈이 눈을 감고 중얼거리듯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그의 목소리는 처연하면서도 섬뜩했다. 촬영 감독이 카메라 줌을 서서히 당겨 지훈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잡으려던 찰나였다. 잠시만요. 컷! 죄송합니다, 감독님. 촬영 감독이 갑자기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포커스가 자꾸 나가네요. 오토포커스가 말을 안 듣는 건지. 촬영 감독은 카메라 설정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최신형 시네마 카메라였기에 기계적 결함이 생길 확률은 극히 낮았다. 다시 할게요. 액션! 하지만 두 번째 테이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훈의 얼굴을 선명하게 잡고 있던 초점이 스르륵 풀리더니 지훈의 왼쪽 어깨 너머 허공에 초점이 맞기 시작했다. 마치 그곳에 찍어야 할 피사체가 있다는 듯이. 감독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민준이 다가가 모니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최신 카메라의 얼굴 인식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노란색 네모칸이 지훈의 얼굴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이었다. 지훈의 바로 옆,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에 또 하나의 얼굴 인식 박스가 떠 있었다. 네모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세하게 흔들리며 지훈의 얼굴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훈의 귓가에 속삭이려는 것처럼. 이게 뭐야? 오류인가? 민준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다.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명 비춰봐. 조명팀이 지훈의 옆 허공을 향해 강한 빛을 쏘았다. 먼지 티끌만 날릴 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네모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선명하게 떠 있었고, 심지어 이제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듯 줌인을 시도하자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그때 헤드폰을 끼고 있던 최 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헤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야! 최 기사, 왜 그래요? 최 기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소리가 들려요. 그 남자 목소리요. 뭐라고 하는데? 웃고 있어요. 아주 소름 끼치게 크크 대면서 찾았다라고. 순간 옥상의 모든 조명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옥상을 집어삼켰다.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불빛이 비춘 곳, 지훈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지훈이 없었다. 그는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그가 앉아있던 의자 위에는 아까 그 신랑 인형만이 덩그러니 놓여 어둠 속에서 플래시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마치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추려던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인형이었던 것처럼. 새벽 오후 동이 터올 무렵이 되어서야 촬영은 가까스로 종료되었다. 조명 사고 이후 더 이상의 촬영은 무리였다. 스태프들은 도망치듯 장비를 철수했고 현장의 분위기는 폐잔병들의 행렬처럼 무겁고 음산했다. 민주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계획했던 분량의 절반도 못 찍었다. 추가 촬영은 불가피했다. 그때 짐을 챙겨 떠나려던 배우 지훈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안색은 흑빛이었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감독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조명 문제 때문에 놀라셨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훈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말투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민준의 발치에 놓인 커다란 더플백을 갈겼다. 촬영에 썼던 무당 소품들을 급하게 쓸어 담아둔 가방이었다. 저 가방, 그 소품들 집에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네? 소품실 반납은 월요일이라서요. 주말 동안은 제가 보관하려고요. 추가 촬영 때도 써야 하고. 버리세요. 지금 당장. 지훈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버리라뇨? 이거 다 대여료 비싼 골동품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씬 찍어야 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아까 촬영할 때 못 느끼셨어요? 저 물건들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특히 그 신랑 각시 인형이랑 부채, 뭔가 씌여 있습니다. 제가 굿하는 연기할 때 제 의지가 아니라 뭔가가 제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지우는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다. 무당 연기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 소품들,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불러드렸어요. 집에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태워버리거나 멀리 버리고 가세요. 제발요. 하지만 민준의 귀에 그 말은 그저 예민한 배우의 호들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찬 머릿속에서 비싼 소품을 버리라는 요구는 비합리적인 헛소리에 불과했다. 지훈 씨,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 조각이고 헌 옷일 뿐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는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더플백을 어깨에 메었다. 묵직한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지훈은 멀어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안 되는데. 저걸 가져가면 안 되는데. 차 트렁크에 가방을 던져 넣는 순간 민주는 귓가에서 딸랑 하는 희미한 방울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트렁크 문이 닫히는 듬소금이라 생각하며 무심히 운전석에 올랐다. 백미러로 보이는 텅 빈 뒷좌석에는 새벽에 푸르스름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것들은 이제 촬영장을 떠나 서울 한복판 민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서울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다. 밤새 긴장 속에 시달린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무거운 더플백을 소파 옆 바닥에 툭 던져 놓았다. 가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왔어? 꼴이 말이 아니네. 아내 유진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다. 민주는 대충 손만 씻고 침실로 향했다. 촬영이 좀 꼬여서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잘게. 깨우지 마. 밥은? 뭐 좀 먹고 자지. 됐어. 생각 없어. 민주는 암막 커튼을 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푹신한 침구의 감촉에제 긴장이 풀리면서 순식간에 수마가 덮쳐왔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지는 못했다. 얕은 꿈속에서 그는 자꾸만 어두운 복도를 헤매고 있었고 어디선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얼마나 잤을까? 민주는 아내 유진이 자신을 흔드는 느낌에 몽롱하게 눈을 떴다. 여보, 민준아. 왜? 몇 시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거실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열린 방문 틈으로 거실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까 짤랑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랄까 부채 같은 걸 확 펼치는 소리? 착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지훈의 경고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당신 예민한 거 아니야? 위층 층간소음이겠지. 나 피곤해 죽겠어. 제발 좀 자게 둬. 민준은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유진은 미심쩍은 듯 한동안 거실을 바라보다가 이내 민준의 옆에 누웠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이불 속 어둠 속에서 청각만이 기형적으로 예민해졌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다. 그곳에는 오직 그가 가져온 소품 가방만이 놓여있을 뿐이다. 그때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 바닥을 끄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퍼가 열리는 소리. 치. 민준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바람일까? 아니면 잘못 들은 걸까? 그가 가방 지퍼를 닫았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확실한 건 지금 이 집안에 깨어있는 존재는 자신과 아내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거실에 무언가가 나와 있다고.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갔지만 민주는 묘한 불안감에 뒤척이다.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겨 새벽 얼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찡, 찡. 협탁 위에 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배우 지훈이었다. 이 시간에 전화를? 민주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훈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감독님, 혹시나 해서 다시 전화드립니다. 그 소품들 정말 처리하셨죠? 수화기 넘어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 뜨끔했지만 피로와 짜증이 앞섰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도 발동했다. 아, 네. 걱정 마세요. 오는 길에 분리수거장에 다 버렸습니다. 됐죠? 정말이죠? 절대 집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신랑 각시 인형이 꿈에 나와서 저를 노려보는데 아무튼 버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자 적막감이 더욱 무겁게 방안을 짓눌렀다.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는 찝찝함을 느끼며 열린 방문 너머 거실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검은색 더플백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소품일 뿐인데 뭐. 민주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옆자리에는 아내 유진이 등을 돌린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민준도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눕자마자 이상한 감각이 덮쳐왔다. 마치 침대 매트리스가 늪처럼 변해 몸이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감. 가위였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하며 억지로 깨어나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의식은 뚜렷한데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굴려 주변을 살폈다. 익숙한 침실 풍경,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그리고 옆에 누운 아내의 뒷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단 하나, 소리만 빼고. 딸랑, 딸랑. 거실 쪽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다. 아주 명확하고 리듬감 있는 금소금이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실에서 복도를 지나 안방 문 앞으로. 착! 부채가 펼쳐지는 소리가 안방 문턱 바로 앞에서 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민준의 시선이 고정된 안방 문틀 사이로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촬영장에서 봤던 그 낡은 무당 옷을 입고 한 손에는 방울을, 한 손에는 부채를 든 채 천천히 민준의 침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문 앞에 서 있던 검은 형체는 스르르 미끄러지듯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가 뿜어내는 서늘한 냉기가 피부에 닿을 듯 생생했다. 그것은 침대 발치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딸랑, 딸랑. 방울을 흔드는 손짓에 맞춰 민준의 심장 박동도 불규칙하게 튀어올랐다.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은 굳게 닫혀 단말마의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형체는 침대 위로 한 발짝 올라섰다.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판각이 아니었다. 실제 하는 무게였다. 그것은 민준의 다리 사이를 기어 올라와 배 위를 압박하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형체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촬영장에서 봤던 신랑 인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무 질감의 피부, 기괴하게 찢어진 입, 그리고 텅 빈 눈구멍. 하지만 그 눈구멍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동자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부채로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귀에 웅웅거리는 이명 때문에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다. 촬영장에서 최 기사가 들었다던 그 목소리였다. 낮고 굵고 긁는 듯한 목소리. 민준은 공포에 질려 눈물이 핀 돌았다.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만 같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찾았다. 다행히 오른손 끝이 아내의 팔뚝에 닿아 있었다. 여보, 제발 일어나. 민주는 마비된 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주 미세하게 검지 손가락을 움직여 아내의 팔을 긁었다. 제발 이 기척을 느끼고 깨어나서 나를 흔들어 깨워달라고. 이 끔찍한 악몽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손가락이 아내의 살갗을 긁는 감촉이 느껴졌다. 한 번, 두 번, 조금 더 세게. 그때였다. 아내가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민준 쪽으로 돌아 누웠다. 민준은 안도감에 속으로 외쳤다. 그래, 유진아, 나 좀 깨워줘, 제발. 하지만 돌아 누운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민준의 사고회로는 완전히 정지해버렸다. 돌아 누운 사람은 아내 유진이 아니었다. 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베개에 얼굴을 판고 있던 그것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에 눈밑이 검게 죽은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민준이 가져온 낡은 부채를 손에 쥐고 있었다. 민준이 필사적으로 긁어댔던 것은 아내의 팔이 아니라 이 낯선 남자의 팔뚝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팔을 긁고 있는 민준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올려 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입꼬리를 귀 밑까지 찢으며 소름 끼치게 웃었다. 남자의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 배 위에는
신랑 인형의 탈을 쓴 귀신이, 옆자리에는 부채를 든 낯선 남자가 누워 민준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었다. 그가 촬영장에서 가져온 저주받은 물건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던 혼령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너희들 누구야? 배 위에 올라타 있던 신랑이는 귀신이 다시 한번 물었다. 촬영장에서 들었던 그 질문.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민주는 극심한 공포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임을 깨달았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소리를 질러야 한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처음엔 신음 같았지만 이내 처절한 고함으로 변해 방안을 울렸다. 민준아, 여보, 왜 그래? 눈앞의 지옥도가 순식간에 깨졌다. 번쩍 눈을 뜨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흔드는 아내 유진의 얼굴이 보였다. 낯선 남자는 없었다. 배 위의 무게감도 사라졌다. 침대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민준의 오른손은 아내의 팔을 피가 날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안방이었다. 하지만 방금 겪은 공포는 너무나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동 창고처럼 차가웠다. 그때 거실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소파 옆 바닥, 그가 던져두었던 더플백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신랑 인형의 머리가 삐져나와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인형은 마치 방금 전까지 민준의 배 위에 올라타 있다가 급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헝클어진 모습으로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인형을 가방에 쑤셔넣고 지퍼를 채운 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새벽 1시의 아파트 단지. 그는 쓰레기 수거장으로 달려가 가방째로 대형 폐기물 수거함 깊숙이 처박아 버렸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주변에 있던 헌 옷가지들로 가방을 덮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가위 눌림은 멈췄고 환청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했다. 촬영 원본을 확인할 때마다 화면 구석이나 오디오 파일 빈 공간에서 그것들의 흔적이 발견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며칠 뒤 민주는 뉴스를 통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노숙자 한 명이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발견 당시 노숙자는 낡은 더플백을 베개처럼 베고 있었고 품에는 기괴하게 생긴 나무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노숙자가 품에 안고 있던 인형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노숙자가 죽기 직전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을지도. 그는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날 밤 촬영장 옥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침대 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너희들 누구야?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산 사람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분노 섞인 확인 절차였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이제 절대로 중고 물건을 집에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밤늦은 시각 어디선가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려오면 황급히 귀를 막고 도망친다. 혹시라도 그 소리를 따라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악몽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만 같기에.